자, 어제 금감원장이 134조 PF 폭탄이 터지면 나라 망한다고 이야기했어요. 한꺼번에 터지면 나라 망한다. 그래서 단계별로 정리해 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가 지금 하는 것은 그렇게 심각하게 느낀다면 정부가 하는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데 별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년부터 신생아 특공 특례 대출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2년 내에 임신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 5억까지 최저 1% 금리로 빌려주겠다. 그래서 애 낳으면 내년부터 5억 저리 대출해 주겠다. 이렇게 정부가 지금 입장을 발표했어요. 자, 이 이야기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만은 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죠. 그래서 신생아를 출산하면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이나 전세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1월 달부터. 5월 달부터는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신생아 특별 공급도 하는데 연 7만 가구 수준의 공공 민간 주택을 배정할 계획이다. 공공 분양의 경우에는 2년 내에 임신 출산하는 가구로 특별 공급 자격이 생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참으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공짜입니까? 공짜가 절대 아니죠. 자, 1% 저리로 하고 또 그들에게 공공분양이나 민간분양 아파트를 특별 공급한다 하지만 그 가격이 그러면 특별히 쌉니까? 아니죠. 자, 그렇다고 5억을 1%대로 해준다고 거기에 가격이 특별히 쌉니까? 그러니까 신생아 특례 주택 대출도 지금 집값이 시세대로고 그 다음에 특별 공급한다라는 것도 이 당첨에 있어서 유리하다라는 거지 그것이 가격이 싸다라는 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정부가 애 낳은 사람들한테 이자 좀 깎아줄 거니까 아니면 집을 쉽게 획득하게 해줄 거니까 비싼 집을 그대로 사라. 지금 이 이야기란 거예요. 자, 지금 11월 달에 보면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2조 6천억이라서 줄었지만은 주담대는 5,600억, 은행권 주담대는 5조 7천억이 지금 늘어났어요.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은 끝없이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신혼, 특례, 정책 모기지와 주택 공급 등을 통해서 집 사라고 꼬드기는 일은 여전한 거예요. 그래서 애 낳으면 5억 파격 대출해 주겠다 그러고 있고 11월 달만 해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5조 7천억이 늘어났어요. 자, 오늘 보면 중앙일보에 1876조의 가계부채 망각과 왜곡이라고 하면서 이 가계부채 문제를 갖다가 심각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한국이 이 GDP의 100%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보통 80% 넘는 가계부채가 있으면 GDP의 성장률이 낮아지고 경기 침체 확률이 높아지고 빚이 많으면 이자 내랴 원금 갚으라 소비할 돈이 줄어들고 자, 이는 DSR로 확인되는데 가계대출자 평균 DSR이 2분기 말에 4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의 40%를 가계대출이 있는 사람들은 원리금을 갚는 데 쓰고 있다는 거예요. 빚에 짓눌려서 소비가 위축되고 그래서 성장률을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금리를 내리면 가계부채가 더 늘어나게 되고 자, 정부가 집값을 좀 떠받들겠다고 지금 이 특별 정책 모기지를 늘리니까 가계부채가 폭증했죠. 자, 금리를 올리면 대출자들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쩌다가 이래 됐을까요? 자, 지금 보면 가계 이자 비용이 20%가 급증해서 고금리 여파로 늘어난 이자 비용 때문에 정부 통계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의류 신발 지출을 이자 비용이 넘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3분기 월 평균 이자 비용이 11만 4,9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 3분기 9만 5,500원이나 자, 지난해 3분기 95,500원보다 19,400원, 2만원가량이 늘어났어요. 의류 신발 지출은 지난해 11만 7,700원인데 올해는 13,700원이 줄어서 10만 4천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자 지출이 의류, 신발 지출을 넘어선 거는 2006년 가계 동향 집계를 낸 이후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금리, 고물가로 내수가 타격받고 있다는 게 이 간단한 이론에서 확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 부담 탓에 의류, 신발 지출을 줄이고 있다. 올해 2분기도 작년 같은 분기보다 8.5%가 줄었는데 3분기에는 감소폭이 더 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금리로 인한 내수 타격이 앞으로 지속될 거라는 거고,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 수준이 높고 고금리가 당분간은 계속될 상황에서 내수 부진이 지속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나라는 GDP 대비 가계부채가 90년대까지만 해도 40%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늘어난 게 아니라 역대 정권마다 지금 이런 가계부채를 늘려왔고, 문재인 정부 시절 가계부채가 500조가 늘어서 다른 정권을 압도했고, 자, 그때 한국은행이 그야말로 0%대 저금리로 기준금리를 내렸고 전 세계가 초저금리고, 이러면서 한국이 유달리 지금 다른 나라보다도 가계부채가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자, 문 정부가 부동산 잡겠다고 지금 전쟁을 한다 했지만은 그때 사령탑이었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더 강한 대출 규제와 가계부채 관리에 나서지 못한 것이 부동산 실패 원인이라고 했어요. 근데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이 대출 수도꼭지를 느슨하게 조여서 집값이 치솟은 게 아니라 부동산 폭등이 차입 폭발을 초래했다는 거예요. 이 정부의 금융당국의 통제보다도 금융당국은 15억 초과 주택담보대출 금지 등 여러 정책을 이렇게 폈지만 벼락 거지가 될 줄 모른다고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 연끌 B2 대출을 갖다가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저금리를 기반으로 이런 연끌 B2가 무서운 줄도 모르고 계속 해댔다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고 금리가 오르니까 이제 부채가 무서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망각의 동물이라서 이 과거에 뭔 짓을 했는지 모르는데, 이창용이는 기업 부채는 구조조정으로 줄일 수 있지만 가계부채는 그게 어렵다. 무조건 비탄감을 할 수도 없고, 박춘섭 신임 경제수석은 GDP 대비 가계부채가 80%까지 떨어져야 하는데 가계빚을 단기간에 줄일 수도 없다는 거죠. 네덜란드가 가계부채 비율을 100% 밑으로 낮추는데 18.5년, 덴마크가 17.7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 고통스러운 빚과의 오랜 전쟁이 있어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가계부채가 솔직히 별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더 우려되는 거는 정부가 이 가계부채도 정리하기가 어렵지만은, 자, 이거하고 또 연관된 PF, 부실대출, 이것도 지금 옥석을 가려서 정리한다고 하지만 그간의 성과가 0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4조를 갖다가 옥석을 가려서 정리하고 있지만은 지금까지 이 문제와 관련해서 2달간 정부가 해온 걸 보면 이 PF 문제에 깊숙하게 개입해서 PF 사업장들을 갖다가 위험성을 낮춘다고 했는데요. PF 정상화 펀드를 갖다가 PF 사업장을 매입해서 사업성을 끌어올린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2달간 PF 정상화 펀드 캠코가 주도하는데 이걸로 사들인 PF 사업장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융기관들의 PF 자산을 모아놓은 캠코 플랫폼이 단 한 건의 지금 자산도 팔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부는 PF 시장에서 부실화된 사업장을 재구조화하기 위해 캠코와 함께 1조 원 규모의 PF 정상화 펀드를 만들어서 이 펀드 운영사가 PF 채권을 인수해서 기존 권리관계 법률 문제를 해소하고 사업 그리고 재무구조를 재편하겠다. 특히 브릿지론 사업장의 이 채무조정, 즉 빚을 줄여줘서 토지 비용을 낮추겠다 이렇게 했는데, 펀드 운영사가 브릿지론 사업장을 싸게 사가지고 사업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해서 사업이 성사되어서 PF 시장 연착륙을 하려고 했는데
캠코는 이를 위해 PF를 취급한 금융기관에 매각 가능한 자산을 제출하라 해서 80개가 넘는 PF 사업장이 캠코 산하 플랫폼에 등록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2달간 단 한 건의 PF 사업장도 팔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야 되는 운용사들은 할인율을 적용해서 매입해야 되는데, 원금을 회수하려는 원래 이제 채권 기관인 금융기관들은 최대한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 되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캠코 플랫폼에 주로 지금 담겨 있는 PF 사업장은 지방 소재 주상복합 오피스텔 사업장인데, 현재 부동산 경기 향후 분양률, 상승한 공사비 등을 고려하면 브릿지론 사업장의 토지비에 최소 30에서 60% 할인을 해야 된다고 자산운용업계는 강조하고 있는데, 특히 이 플랫폼에 담긴 자산 중에 토지비를 0으로 책정해도 팔리지 않을 브릿지론 사업장도 다수라는 거예요. 공짜로 줘도 안 가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펀드 운용사가 땅을 공짜로 사서 개발해도 수익성이 없을 만큼 원래 수익성 자체가 없었던 부실 자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PF 정상화 펀드에 캠코 정책 자금도 있지만 시장에서 투입된 자금도 상당한데, 부실 사업장을 비싸게 주고 사는 것은 수익자를 기만하는 거다. 최근에 캠코가 2차 플랫폼을 만들어서 서울 지방 소재 3개 PF 사업장을 얹어놨는데 이것도 또 하나도 협상이 안 됐다는 거예요. 금융회사가 이자는 몰라도 우리가 됐던 원금은 건져야 한다. 그래서 이게 전혀 정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복형 금감원장이 시장 원칙에 따라 PF 사업장을 정리를 갖다가 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난 뒤에 시장에서는 의문성이 더 커졌다는 거예요. 이복현이 재무적으로 영속적인 문제가 있는 건설사, 금융사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시장에서는 정부가 PF 부실 사업장을 정리한다는 걸 명확하게 해야지 자꾸 만기 연장만 끌고 가는 대주단 협의체를 유지하면서 부실 PF는 알아서 정리하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안 터지게 끌고 가면서 한편으로는 사업장을 정리한다고 서로 모순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냐,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정부가 요약하자면 이 PF 사업장을 갖다가 부실한 것들을 다 사가지고 캠코 플랫폼에 내놓고 자산운용사에 팔라는데 그저주도 안 사겠다는 게 많고 한 건도 안 팔리고 있다. 정부가 한편으로 PF 부실 사업장을 과감하게 정리하겠다, 옥석을 가려서 이렇게 말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대주단 협의체를 통해서 지금 만기 연장을 지속시켜 가는 것을 입장을 바꾼다고 말을 하고 있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꾸 의미 없는 말만 남발하고 있다는 게 지금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행보라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정리가 되겠느냐는 겁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문이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쌈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